2023년 여름 베를린의 한 대학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이 유럽 문화 인류학계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독일 연구자가 한국에서 보낸 6개월간의 연구 결과가 기존의 서구 중심적 사고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 누구도 예상조차 하지 못했던 믿기 어려운 변화의 이야기가 그 연구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점은 바로 비 오는 날의 작은 친절이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루카스는 전형적인 유럽 지식인이었습니다. 개인주의 문화에 익숙하고 아시아 문화를 집단주의의 억압으로만 바라보던 학자였죠. 그런 그가 지금은 한국어로 대화하고 한국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베를린 대학교가 술렁였습니다. 동료 학자들 사이에서 긴급 세미나가 열리기 시작했죠. 유럽 전역의 문화 인류학자들이 이 놀라운 연구 결과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편견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문화적 편견을 뿌리부터 흔들어버린 기적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해를 이해로 바꿔낸 진정한 문화 교류의 현장.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이런 감동적인 실화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문화 인류학을 연구하고 있는 루카스입니다. 이번에 한국 문화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서울에 온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독일에서 바라본 한국은 경제 발전과 케이팝으로 유명한 나라였지만 막상 이곳에 와서 보니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공항 직원들의 정중한 인사와 체계적인 안내 시스템에 놀랐지만 그때는 단순히 서비스업의 특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독일의 공항과 비교하면 확실히 더 친절하긴 했지만요. 서울 시내로 나오는 공항철도에서도 사람들이 조용히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때도 크게 특별하다고 느끼지는 못했어요. 명동 근처에 있는 작은 원룸을 구해서 정착한 지 며칠 후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독일에서 미리 준비해온 질문지를 들고 한국인들과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언어의 벽도 있고 해서 쉽지가 않았죠. 그래도 몇몇 영어가 가능한 분들이 친절하게 응답해 주셔서 조금씩 자료를 모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제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명동 거리를 걸으며 다음 인터뷰 장소를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독일에서는 비가 올 때 서서히 내리기 시작해서 우산을 준비할 시간이 있는데 한국의 비는 정말 갑작스럽게 쏟아지더라고요. 우산을 챙기지 않은 저는 당황해서 건물 처마 밑으로 피했어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 저처럼 비를 피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투명한 우산을 든 중년 여성이 제게 다가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어로 뭔가 말씀하시는데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몸짓으로 우산을 같이 쓰자고 하시는 것 같았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에서는 모르는 사람과 우산을 나눠 쓴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개인의 영역을 중시하는 문화라서 타인과의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그분은 전혀 어색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우산을 기울여 주시더라고요. 그뿐만 아니었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젊은 남성도 자신의 우산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있었고 편의점 직원은 가게 앞에 서서 비를 맞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닐 우산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도와주는 모습에 저는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죠. 비가 조금 약해진 틈을 타서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향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길에서 만난 한 학생이 저에게 여분의 우산을 건네주며 웃어주었고 지하철역 입구에서는 우산 물기를 털 수 있는 장치와 비닐봉지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세심한 배려였죠.
지하철역에 들어서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우산 보관함이 체계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번호표까지 있어서 분실 걱정 없이 우산을 맡길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젖은 우산을 들고 다니거나 대충 한 구석에 세워두는 것이 전부인데 한국은 이런 작은 부분까지도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전동차를 기다리면서 주변을 관찰해 보니 사람들이 젖은 옷이나 가방으로 인해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자신도 비에 젖어서 불편할 텐데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이요. 이런 세심한 배려는 독일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서 일기를 쓰면서 오늘 경험한 일들을 곱씹어 봤어요. 단순히 비를 피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한국 사람들의 깊은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는 그런 문화 말이에요. 독일에서 학부 시절부터 문화 인류학을 전공하면서 다양한 문화에 대해 공부했지만 책이나 논문으로만 접했던 것과 직접 체험하는 것은 정말 달랐습니다. 특히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는데 오늘 경험한 것들은 그런 선입견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이런 경험들이 앞으로 저에게 큰 갈등을 가져다 줄 거라는 걸 말입니다. 특히 같은 연구팀에서 온 선배 연구원과의 관계에서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순수하게 한국 문화의 아름다운 면에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커피를 마시며 어제 경험한 일들을 다시 정리해보니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독일의 개인주의 문화와 한국의 공동체 문화 사이에는 분명히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고 그것이 일상생활의 작은 부분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연구해야 할 핵심 주제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그 비 오는 날의 경험이었다는 사실이 참 신기했어요. 만약 그날 비가 오지 않았다면 저는 한국 문화의 진정한 면모를 이렇게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 비가 제게는 정말 소중한 선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경험에 대해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건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연구팀 미팅이 있어서 홍대 근처에 있는 카페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저희 연구팀의 선배 연구원인 브래드를 만나게 되었어요. 브래드는 미국에서 온 35살의 사회학자로 아시아 문화 연구에서는 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브래드에게 어제 겪었던 일들을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했는데 그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당연히 공감하고 함께 놀라워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브래드는 차가운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듣더니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루카스, 너는 아직 아시아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구나. 아시아인들은 겉으로만 친절한 척하는 거야. 다 계산적이라고.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 체면 문화가 강해서 남들 앞에서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이 아니야. 브래드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제 제가 경험한 그 따뜻한 순간들이 모두 가짜였다는 건가요? 그렇게 자연스럽고 진심 어린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의 행동이 단순히 체면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요? 브래드는 계속해서 자신의 논리를 펼쳤어요. 너는 독일에서 왔으니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동양 문화권에서는 개인의 진정한 감정보다는 사회적 기대에 맞춰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 외국인 앞에서는 더욱 그렇지. 자기 나라의 이미지를 좋게 보이려고 평소보다 더 친절하게 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브래드의 말을 듣고 나니 어제의 경험들이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런 걸까요? 제가 외국인이라서 특별히 더 친절하게 대해준 건 아닐까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어제 만났던 사람들의 표정과 행동이 그렇게 계산적으로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미팅이 끝나고 혼자 홍대 거리를 걸으면서 브래드의 말들을 곰곰 생각해 봤어요.
과연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한 건 아닐까요? 문화 인류학자라면 좀 더 객관적이고 분석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브래드는 저보다 경험도 많고 이미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한 선배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며 걷다가 지하철역 근처의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해서 잠시 피하려고 했는데 그 카페에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젖은 신발로 들어오자 카운터에 있던 젊은 여성 직원이 자연스럽게 수건을 건네주더라고요. 죄송해요.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수건으로 신발 좀 닦으시고요. 그 직원의 이름표를 보니 민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24살 정도로 보이는 대학생 같았는데 정말 자연스럽고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저는 어색한 한국어로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민지는 제가 외국인인 걸 알고는 영어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한국어 되게 잘하시네요. 독일에서 왔고 한국 문화를 연구하러 왔다고 말하니까 민지의 눈이 반짝이더라고요. 한국 문화 중에서 특히 어떤 부분을 연구하시는지 궁금하다고 하면서 자신도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제 겪었던 우산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민지의 반응은 브래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 주었고 그런 일들이 한국에서는 정말 자연스러운 일상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맞아요. 그게 바로 우리 문화의 특징이에요. 정이라고 하죠. 모르는 사람이라도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밴 거예요. 민지의 말을 들으니 어제의 경험이 다시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브래드의 냉소적인 해석보다는 민지의 순수한 설명이 더 설득력 있게 들렸어요. 민지는 계속해서 한국의 우산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비가 많이 와서 우산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편의점마다 저렴한 우산을 팔고 지하철역이나 대형마트에는 우산 보관함이 있고요. 투명 우산을 많이 쓰는 것도 앞이 잘 보여서 안전하고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으려는 배려에서 나온 거예요. 민지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우산 문화가 단순히 실용적인 면만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 의식이 담겨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투명 우산 하나에도 그런 깊은 의미가 있다니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민지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한편으로는 브래드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민지도 제가 외국인이라서 한국 문화를 좋게 포장해서 말해주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로 한국 사람들은 이런 배려심이 자연스럽게 몸에 밴 건일까요?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브래드의 냉정한 분석과 민지의 따뜻한 설명 사이에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한국 문화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 돌아와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봤어요. 브래드의 경고와 민지의 설명, 그리고 제 자신의 직감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연구자로서는 객관적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하죠. 결국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더 많은 경험을 해보자고 말입니다. 브래드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민지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판단하는 건 제가 직접 경험하고 관찰한 후에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한국 문화 탐험은 더욱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될 거였습니다. 브래드와 민지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던 저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한국의 우산 문화를 관찰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필드워크를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했죠. 첫 번째로 주목한 건 편의점의 우산 판매 시스템이었어요. 독일에서는 우산 하나에 30유로 정도 하는데
한국 편의점에서는 3,000원짜리 비닐 우산부터 10,000원 정도 하는 접이식 우산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갑작스런 비에 대비해서 항상 입구 근처에 비치해 두는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점원에게 물어보니 비가 올 때마다 우산이 동나서 자주 보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사람들이 비가 그치면 그 우산을 또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거나 지하철역 같은 곳에 두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였습니다. 마치 우산이 개인 소유물이 아니라 공동의 자원처럼 취급되고 있었어요. 지하철역의 우산 보관 시스템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번호표를 뽑아서 우산을 보관하고 찾을 때는 그 번호표만 있으면 되는 시스템이었죠.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비가 오는 저녁 강남역 근처에서 특별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중년 남성이 지하철역에서 나오면서 우산 보관함에서 우산을 찾으려고 하는데 번호표를 잃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당황하고 있는 모습을 본 옆에 있던 젊은 여성이 자신의 우산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이거 쓰세요. 저는 바로 앞이 집이라서요. 그 남성은 고맙다며 몇 번이나 인사를 했고 그 여성은 비를 맞으며 뛰어갔습니다. 브레드라면 이런 상황도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라고 해석할지도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진심 어린 배려로 보였어요. 민지와는 그 후로도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연구 때문에 그 카페를 자주 찾았거든요. 민지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저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들과 그 속에 담긴 의미들을 알려주었죠. 괜찮아요, 천만에요, 별 말씀을요. 이런 표현들이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독일어에도 비슷한 표현들이 있지만 한국어의 이런 표현들에는 좀 더 따뜻한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민지에게 브레드의 의견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친절이 정말 진심인지 아니면 체면 때문인지 말이에요.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물론 체면을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을 배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워요. 가족들한테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에 밴 거예요. 민지의 말을 듣고 나니 한국 문화의 깊이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볼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문화적 배경과 교육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브레드와 또 다른 미팅을 하게 되었을 때 저는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관찰한 것들과 민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을 너무 열정적으로 브레드에게 설명한 거예요. 한국 문화의 긍정적인 면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정말 흥미롭다고 말했죠. 브레드의 표정이 점점 차가워지는 걸 느꼈지만 저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투명 우산의 실용성과 배려심, 우산 보관 시스템의 효율성, 그리고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친절함에 대해서요. 하지만 브레드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후 단호하게 말했어요. 루카스, 너는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연구자라면 좀 더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해. 특히 내가 만난 그 카페 직원 말이야. 그런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돼. 그들은 자기 문화를 미화해서 말할 가능성이 높거든. 브레드의 말에 저는 조금 화가 났습니다. 민지를 그렇게 폄하하다니요. 민지는 정말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브레드는 계속해서 자신의 논리를 펼쳤어요. 동양 문화권에서는 외국인들에게 자기 나라의 좋은 면만 보여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 특히 서양인들에게는 더욱 그렇지. 너는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있어.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브레드 말이 맞는 걸까요? 제가 너무 순진하게 접근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동시에 브레드의 시각이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민지 외에도 다른 한국인들과 대화해보고 또 다른 외국인들의 경험도 들어보기로 한 거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어요.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정말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친절 문화가 정말 진심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브레드처럼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어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도움을 주는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어요. 브레드의 냉소적인 시각보다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관찰한 것들이 더 진실에 가깝다는 걸 말입니다. 물론 완전히 순수한 동기만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계산적이기만 한 것도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런 확신이 앞으로 브레드와의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거라는 걸 말이에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연구 자료를 꽤 많이 모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거리를 돌아다니며 관찰한 것들, 민지를 비롯한 여러 한국인들과의 대화, 그리고 다른 외국인들의 경험담까지 종합해서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한국의 우산 문화가 단순한 실용성을 넘어서 공동체 의식과 배려 문화를 반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비 오는 날의 우연한 경험에서 시작된 관찰이었는데 깊이 파고들수록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관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투명 우산의 보편화, 지하철역의 체계적인 우산 보관 시스템, 편의점의 저렴한 우산 판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우산 나눔 문화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민지와의 대화도 더욱 깊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고 문화를 이해하려는 차원이었는데 어느새 진실한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제게 한국의 정이라는 개념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정이라는 건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에요.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이라고 할까요?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도 느끼는 애정과 배려 같은 거죠. 서양에서 말하는 사랑이나 친절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민지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독일 문화와의 차이점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개인의 경계가 뚜렷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예의라고 여겨지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경계가 훨씬 유연하고 따뜻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긍정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소식이 브레드에게 전해졌나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브레드가 제게 연락을 해서 급하게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홍대에 있는 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브레드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루카스, 내가 한국 문화에 대해 너무 편향된 시각으로 보고서를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브레드의 목소리에는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제가 어떤 부분에서 편향적이었는지 물어봤지만 브레드는 제 연구 방법론 자체를 문제 삼았어요. 너는 객관성을 완전히 잃었어. 특히 그 카페 직원과 너무 가까워진 것 같은데 그런 개인적인 관계가 연구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거든. 연구자는 거리를 두고 관찰해야 하는 거야. 브레드의 말에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일리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혹시 정말로 제가 민지와의 우정 때문에 한국 문화를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동시에 브레드의 접근 방식이 너무 냉정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브레드는 계속해서 자신의 논리를 펼쳤어요. 동양인들의 집단주의 문화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그의 지론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겉으로 보이는 친절과 배려 뒤에 숨어 있는 사회적 압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산을 나눠주는 건 진짜 친절해서가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기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힐까봐 두려워서 하는 거지. 사회적 압박이 개인의 행동을 강제하는 거라고.
브래드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과연 제가 보고 경험한 것들이 진실일까요? 아니면 브래드의 분석이 맞는 걸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브래드가 한국 문화를 처음부터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브래드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지만 동시에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민지나 다른 한국인들과의 만남에서 느꼈던 진정성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민지를 만나서 브래드의 관점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해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친절이 사회적 압박 때문인지 물어봤는데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해 주었어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체면이나 사회적 시선을 의식하는 부분도 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어요.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배려도 있거든요. 둘 다 섞여 있는 거라고 봐야 해요. 민지의 균형 잡힌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민지는 자신의 문화를 무조건 미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브래드는 그런 복잡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연구팀 전체 미팅에서 중간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브래드와의 갈등이 공개적으로 불거졌습니다. 제가 한국 문화의 긍정적인 측면들에 대해 발표하자 브래드가 즉석에서 반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루카스의 연구는 너무 주관적이고 감정적입니다. 연구자로서의 객관성을 잃었다고 봐야 해요. 특히 현지인과의 개인적 관계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이는 학문적으로 매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팀원들 앞에서 이런 식으로 비판받으니까 정말 당황스럽고 화가 났어요.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문화 인류학에서는 참여 관찰이 중요한 연구 방법이고 현지인과의 관계 형성이 오히려 더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브래드와 저 사이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브래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 연구 방법을 비판했고 저는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 문화의 진정성을 믿어야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이 갈등이 곧 더 큰 시련으로 이어질 거라는 걸 말입니다. 그런 갈등이 계속되던 어느 날 서울에 큰 태풍이 몰아친다는 기상 예보가 나왔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를 관통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외출을 자제하라는 경고까지 나왔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미 그날 강남 일대에서 야외 조사를 진행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브래드는 이를 취소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브래드는 이 상황을 기회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만났을 때 그의 표정에서 뭔가 의도적인 것을 느꼈거든요. 루카스, 오늘 같은 날이야말로 진짜 조사하기 좋은 날이야. 극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본성이 드러나거든. 평소에는 친절한 척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자고. 브래드의 말투에는 뭔가 도전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마치 한국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기적으로 변할 거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연구자로서 이런 상황에서의 관찰도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전에는 아직 비가 그리 심하지 않았습니다. 강남역 주변에서 평소처럼 사람들을 관찰하고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사람들이 태풍에 대비해서 우산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편의점마다 우산이 동나고 있었고 지하철역의 우산 보관함도 평소보다 더 붐비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바람이 점점 거세지기 시작했어요. 하늘도 먹구름으로 뒤덮이면서 금방이라도 폭우가 쏟아질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브래드는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보며 뭔가를 기대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이런 날씨에 한국인들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행동하는지 보자. 평소에 그렇게 친절하다던 사람들 말이야. 브래드의 이런 말을 들으니 정말 불쾌했습니다. 마치 한국 사람들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연구자로서 감정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오후 3시쯤 정말로 폭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것 중 가장 강한 비였어요. 바람까지 더해져서 우산을 제대로 펼치기도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저희는 급하게 근처 건물로 피했지만 이미 옷이 흠뻑 젖어버렸어요. 브래드가 지도를 보며 다음 조사 장소로 이동하자고 했는데 문제는 그곳이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그 거리를 걸어간다는 건 정말 무모한 일이었지만 브래드는 고집을 부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 해.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기회야. 결국 저희는 폭우를 뚫고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써도 소용없을 정도로 비가 세게 내렸고 바람 때문에 우산이 뒤집어지기 일쑤였어요. 몇 분 걷지도 않아서 저희는 완전히 물에 젖은 생쥐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경험한 것 중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시작되었어요. 길에서 헤매고 있는 저희를 본 한 중년 아주머니가 다가오더니 자신의 큰 우산을 저희 쪽으로 기울여 주시면서 한국말로 뭔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가세요? 이 비에 왜 돌아다녀요? 저는 어설픈 한국어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설명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외국인인 줄 몰랐다면서 더욱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며 자신의 우산을 완전히 저희에게 넘겨주셨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저는 바로 앞이 집이에요. 브래드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정말로 자신의 우산을 포기하고 비를 맞으며 뛰어가셨어요. 저는 감동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지만 브래드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외국인이라서 특별히 더 친절하게 한 거야. 평소 같으면 안 그랬을걸.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조금 더 걸어가다가 길을 잃었는데 편의점에서 나온 젊은 남성이 저희를 보더니 자신의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완전히 모르는 사람인데도 말이에요. 브래드는 의심스러워했지만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차 안에서 그 남성은 저희가 외국인 연구자라는 걸 알고는 더욱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면서 한국의 태풍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고 앞으로 조심하라고 당부까지 해주었어요. 브래드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다 쇼일 뿐이야. 외국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는 거지 진심은 아니야.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그들의 표정과 행동에서 진정성을 느꼈거든요. 특히 아주머니가 자신의 우산을 포기하고 비를 맞으며 뛰어가는 모습은 절대 계산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어요.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저희는 근처 카페에 들어가서 옷을 말리며 오늘 경험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브래드와 저의 해석은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의 진정한 친절을 확인했다고 생각했지만 브래드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 돌아와서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브래드의 편견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오늘 경험한 일들이야말로 한국 문화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저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민지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문화예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특히 외국인이시라면 더욱 그렇죠. 한국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니까요. 민지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진정성을 말이에요. 그리고 브래드의 편견과 완전히 결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앞으로는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들을 믿고 그것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곧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줄은 그때 몰랐어요.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저는 어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한국인들의 배려 문화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브래드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며칠 후 브래드가 갑작스럽게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했는데 그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브래드가 한국 문화에 대한 자신만의 논문을 따로 준비하고 있었고 그것도 제가 연구하고 있는 내용과 정반대의 결론을 담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루카스, 미안하지만 나는 내 연구 방향에 동의할 수 없어. 그래서 내 나름대로의 분석을 정리해서 학회에 발표하려고 해. 브래드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팀에서 연구하면서 서로 다른 결론의 논문을 발표한다는 건 학계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더구나 사전에 상의도 없이 진행한다는 것은 동료로서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어요. 브래드는 자신의 논문 제목이 동양적 친절의 허상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적 강압과 개인 자유의 억압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한국 문화를 얼마나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내가 보고 있는 건 겉모습일 뿐이야. 진짜 한국 사회는 개인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도록 사회적 압박을 가하는 곳이라고. 그 친절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런 압박의 결과물이지 진정한 선택이 아니야. 저는 브래드를 말리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고 다음 주 금요일에 있을 아시아문화연구학회에서 발표하겠다고 단언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제 연구 결과도 정리해서 반박 자료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주간은 정말 치열했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했어요. 태풍날의 경험뿐만 아니라 지난 몇 주 동안 관찰하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민지도 도와주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설명과 다양한 사례들을 제공해 주었거든요. 하지만 브래드는 저보다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학회 당일 제가 발표 순서를 확인해 보니 브래드가 먼저 발표하고 저는 그 다음 순서였어요. 이는 브래드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 같았습니다. 먼저 발표해서 선입견을 심어 놓으려는 전략이었죠. 학회가 열린 곳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였어요. 꽤 많은 연구자들이 참석했는데 한국인 학자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브래드의 발표가 시작되자 저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브래드는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해온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가 개인의 자유를 어떻게 억압하는지, 겉으로 드러나는 친절 뒤에 숨어있는 사회적 강압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했어요. 특히 우산 나눔 문화를 예로 들면서 이것이 진정한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기대에 의한 강제된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중들 중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브래드의 발표를 듣고 있었어요. 특히 서양에서 온 연구자들은 브래드의 논리에 공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과연 제가 이런 체계적인 반박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발표 중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며칠 전에 태풍을 재현하는 것처럼 강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브래드는 발표를 계속했지만 창밖의 비 소리 때문에 조금 방해를 받는 것 같았어요. 발표가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밖을 내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정말 심하게 내리고 있었거든요. 브래드도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봤는데 그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학회가 끝나고 나가야 하는데 우산이 없어서 발이 묶인 상황이었는데 한국인 학자들이 자연스럽게 우산을 나눠주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한 중년의 교수님이 브래드에게 다가와서 우산을 함께 쓰고 가자고 제안했어요. 브래드는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다른 외국인 연구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인들이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브래드가 방금 전까지 가짜라고 주장했던 바로 그 친절을 직접 받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그 한국인 교수님이 브래드의 발표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브래드는 그 교수님과 함께 우산을 쓰고 나가면서 뭔가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전까지 비판했던 그 문화를 몸소 체험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다음 날 브래드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서 이야기할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카페에서 만난 브래드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어요. 어딘가 주춤하고 확신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루카스, 어제 일에 대해서 말인데 좀 복잡한 기분이야. 브래드는 어제 한국인 교수님과 함께 우산을 쓰고 가면서 느꼈던 감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진심 어린 친절을 느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자신의 발표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도움을 준 그 교수님의 모습에서 말이에요. 어쩌면 내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그렇다고 내 이론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 여전히 사회적 압박의 요소는 있다고 봐. 브래드는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확고했던 신념에 균열이 생긴 상황이었죠. 저는 이 기회에 브래드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브래드와의 그 대화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의미 있었습니다. 평소 냉정하고 확신에 찬 모습의 브래드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브래드, 문화를 이해한다는 건 정말 복잡한 일인 것 같아요. 단순히 하나의 관점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죠. 한국 문화도 마찬가지고요. 브래드는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뭔가 깊이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루카스, 사실 나도 처음부터 한국 문화를 부정적으로만 보려고 했던 건 아니야. 하지만 과거에 일본에서 연구할 때 실망스러운 경험이 있었거든.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해주지만 속으로는 외국인을 배척하는 걸 느꼈어. 그래서 아시아 문화 전체에 대해 편견을 갖게 된 것 같아. 브래드가 자신의 과거 경험을 털어놓자 저는 그의 관점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 번의 부정적인 경험이 전체 문화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국 문화까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어제 교수님이 보여주신 친절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브래드 씨의 발표 내용을 알고 계셨을 텐데도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셨잖아요. 브래드는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고백했어요. 정말 당황스러웠어. 내가 방금 전까지 가짜라고 주장했던 바로 그 친절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 순간만큼은 정말 진심 어린 배려를 느꼈거든. 그날 오후 브래드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준비했던 논문을 철회하겠다고 한 거예요. 학회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이었지만 추후 출간될 논문집에서는 빼달라고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내 연구가 너무 편향적이었어. 객관성을 잃었다고 내게 비판했는데 정작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건 나였구나. 브래드의 이런 변화에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렇게 확신에 차 있던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브래드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며칠 후 브래드는 학회 참석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자신의 발표 내용이 편견에 기반한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사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런 일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큰 화제가 되었어요. 브래드의 변화는 저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한국 문화를 너무 이상화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거든요. 민지와도 이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물론 한국 문화에도 문제점들이 있어요. 때로는 개인의 의사보다 집단의 화합을 우선시하다 보니 억압적인 면도 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어요. 진정한 배려와 강제된 친절이 섞여 있는 게 현실이에요. 민지의 균형 잡힌 시각 덕분에 저도 더욱 객관적으로 한국 문화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완벽한 문화는 없지만 한국 문화만의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브래드와 저는 그 후로 함께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어요.
한국 문화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아우르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브레드의 비판적 사고와 저의 공감적 이해가 결합되면 더 좋은 연구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연구 방법도 바뀌었습니다. 브레드도 현지인들과 더 가까이 지내보기로 했고, 저는 좀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관찰하기로 했어요. 민지는 저희 두 사람의 중재자 역할을 해주었고, 다른 한국인 친구들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브레드의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한국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고, 저와 함께 민지의 카페를 자주 찾았어요. 어느 날 또 비가 내렸는데 브레드가 먼저 나서서 우산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모습을 봤어요. 몇 달 전만 해도 그런 행동을 가식이라고 비판했던 브레드가 말입니다. 문화는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브레드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카스, 내가 옳았어. 한국 사람들의 친절에는 정말 진심이 담겨 있더라. 물론 사회적 기대라는 요소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있어. 저희의 새로운 공동 연구는 큰 호응을 얻었어요. 한국 문화를 일방적으로 비판하거나 미화하지 않고 복합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문화적 편견을 극복하는 과정 자체를 연구에 포함시킨 점이 독창적이라는 반응이었어요. 민지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단순한 문화 안내자를 넘어서 진정한 친구, 아니 그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어서 이제는 복잡한 감정까지도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한국 생활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어요. 브레드와의 갈등이 해결되고 민지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연구도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어요.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도 벌써 반년이 넘었어요. 처음 명동거리에서 비를 맞으며 당황했던 그 순간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한국 생활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국어도 일상 대화는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되었고 지하철 노선도 외우고 좋아하는 카페와 식당도 생겼어요. 브레드와 함께 작성한 논문 비 오는 날의 기적 한국인의 배려 문화와 공동체 의식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제목은 제가 제안한 것이었는데 브레드도 마음에 들어 했어요. 처음 겪었던 그 비 오는 날의 경험에서 시작해서 문화적 편견을 극복하고 진정한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논문은 국제문화인류학 저널에 게재 승인을 받았고 여러 학회에서 발표 요청이 들어왔어요. 특히 문화적 편견을 극복하는 연구 방법론이 주목받았는데 연구자 자신의 변화 과정을 연구에 포함시킨 점이 혁신적이라는 평가였습니다. 민지와의 관계도 연인으로 발전했어요. 처음에는 연구 때문에 만난 관계였지만 점점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저에게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마음까지 가르쳐준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지와 함께 한강을 걸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루카스 씨, 독일 가서도 한국 생각 많이 날 거예요? 민지의 질문에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아니, 사실은 말이에요. 내년에도 한국에 오고 싶어요. 아니, 더 오래 있고 싶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단순히 연구 기간을 연장하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지는 제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진짜로 한국에서 살아보는 건 어때요? 연구만이 아니라 진짜 생활 말이에요. 민지의 제안에 저는 깊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한국에서 더 오래 머물 수 있을까요? 독일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대학교에서의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한국에서의 삶도 너무 소중해졌거든요. 며칠 후 또 비가 내렸어요. 이번에는 여름 장마철의 비였는데 처음 경험했던 그 갑작스러운 소나기와는 달리
조용하고 부드럽게 내리는 비였습니다. 브래드와 함께 명동 거리를 걸으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어요. 루카스, 처음에 내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알겠어?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부끄러워. 브래드도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한국 문화의 아름다운 면들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었고, 자신의 과거 편견을 솔직하게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이 경험을 통해 많이 배웠죠.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 일인지 말이에요. 그때였어요. 갑작스럽게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는데 옆에서 우산 없이 헤매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이 보였습니다. 젊은 남성이었는데 영어로 중얼거리며 어디서 우산을 구할 수 있는지 찾고 있었어요.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우산 같이 써요. 그 관광객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아마 한국어를 하는 외국인을 보고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영어로 다시 설명했어요. 저도 외국인이에요. 독일에서 왔고요. 한국에서 연구하고 있어요. 괜찮으니까 우산 같이 써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6개월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인들이 저에게 보여줬던 그 자연스러운 친절을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한국 문화가 제 안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던 거예요. 브래드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완전히 한국 사람 다 됐네. 이제는 내가 한국 문화를 전파하고 있잖아. 그날 저녁 민지에게 중요한 결정을 알려줬어요. 내년에도 한국에 올 거라고, 아니 가능하다면 더 오래 머물고 싶다고 말이에요. 민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습니다. 정말요? 진짜로? 네, 정말이에요. 한국이 이제 제 두 번째 고향이 된 것 같아요. 독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날, 저는 다시 명동 거리를 걸었어요. 6개월 전 그 비 오는 날처럼 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투명 우산을 준비해서 나왔어요. 한국에서 배운 지혜였죠. 길을 걷다가 우산 없이 비를 맞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이번에는 한국인 아주머니였는데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계셔서 움직이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한국어로 말했어요. 아주머니, 우산 같이 써요. 아주머니는 고맙다며 환한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한 순환을 경험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와서 받았던 친절을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였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 브래드가 말했어요. 루카스, 우리가 여기서 배운 건 단순히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아니야.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 거지. 맞아요. 그리고 문화라는 건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몸으로 체험해야 하는 거라는 것도 배웠고요. 인천공항에서 독일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지난 6개월을 정리해봤어요. 단순한 연구 프로젝트로 시작했던 한국 방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새로운 문화에 대한 이해, 편견 극복의 소중함,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배려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수많은 불빛들 하나하나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그들만의 정이 흐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내년 봄 벚꽃이 필 때쯤 다시 한국에 올 예정이에요. 이번에는 단순한 연구자가 아니라 한국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받았던 그 따뜻한 정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비 오는 날에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문화와 문화가 만나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 말이에요.